자, 이번 장은 우리가 침대라는 가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던 독서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변화되어 온 그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은 콜레트라는 작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콜레트는 1873년부터 1954년까지 산 작가이고요. 클로딘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20세기 여류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좀 눈길을 벗어나서 힘든 현실에서 자기 방에서 밤에 자신의 침대에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유일한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요. 이 지금 작가처럼 우리가 침대를 통해서 독서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어떻게 독서의 역사가 변화되어 왔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침대는 우리에게 책 읽기에 어떤 공간일까요? 네, 책 읽기에 적합한 공간 중 하나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침대에 누워서 엎드려서 뭐 기대서 이렇게 책 개인적으로 많이 읽죠. 그러나 책이라고 해서 모두 침대에서 읽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읽는 책은 어떤 식으로든 그 책이 읽히는 장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콜레트가 발견해낸 것처럼 어떤 책의 경우는 단지 내용과 환경 간의 대조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책 읽기에 특별한 태도, 이 몸가짐을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책 읽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디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뭐 또 이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경건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가구라든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는 책 읽기는 필연적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제약 사이에는 떼어놓기가 어렵죠. 네,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관계는 매우 밀접한데요. 우리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읽는 책이 있고요. 또 책상에 반듯하게 앉아서 집중해야 내용이 쏙쏙 들어오는 책이 있고요. 또 뭐 지하철에서 읽고 싶은 책이 있기도 하고요. 또 도서관에서 잘 읽히는 책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공간에서 또 그에 맞는 책을 읽게 되죠. 네, 그 독서의 맛이 같을 수가 없겠죠. 1374년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의 침실에 보관하기 위해서 연애소설을 샀는데요. 이 책은 꼭 침실에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그레고리우스의 생애에는 화장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서판을 읽기에 가장 적합하다. 은밀한 공간으로 좋다. 이렇게 또 이제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헨리 밀러도 나의 훌륭한 독서는 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피크로스 학파인 오마루 하이암은 큰 나뭇가지 밑에서 탁 트인 공간에서 시를 읽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그 탁 트인 공간을 또 추천하기도 했고요. 또 마그리트 듀라스는 방 안에 책장에만 이렇게 불을 밝혀놓고 뭐 아니면 촛불을 밝혀놓고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 책을 읽을 때 효과적이다. 네, 이렇게 또 권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침대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침대에서 하는 독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는 뭐 좀 편안함, 어떤 좀 그 오락적인 부분, 네, 막 이렇게 학술적으로 공부할 때보다 우리가 좀 취미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침대에서 또 많이 보잖아요.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밀함이죠. 은밀함. 네. 침대에서 책을 읽는 행위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절대 흔들림이 없고 세상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요. 일상의 사회 전통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내 침대에서 책을 읽을 때 뭐 내 방에서 내 침대에서 책을 읽을 때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을 노출시키지도 않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침대에서 독서하는 행위는 지금처럼 이렇게 침대에서 독서하는 행위는 과거에는 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책을 읽는다는 개념은 그리 역사가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클리네라는 그리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요, 막 이렇게 휘어져 있고 또 아니면 동물 모양의
다리 위에 나무로 만든 틀을 또 고정시키고 장식물도 이렇게 많아서 책 읽기에는 결코 실용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침대는 독서를 하는 공간으로서는 부적합했죠. 그리고 로마인들도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이용하는 침대를 포함해서 다양한 목적의 침대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침대의 형태는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책 읽기에 불편했죠. 네. 그리고 기독교 유럽의 초기는 물론이고 12세기까지도 일상적인 침대는 언제든지 내다버릴 수 있는 간단한 물건이어서 전쟁이나 기아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버리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만이 아주 정교한 침대를 소유할 수 있었고요. 부유하지 않으면 책도 장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는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막 침대를 현란하게,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부를 또 상징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4세기로 접어들면서 그때까지 귀족과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책, 이게 이제 부르주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책, 이렇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침대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이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15세기부터 17세기 이 그 재산을 몰수할 때 가장 큰 횡재는 근사한 침대였죠. 침대가 이제 부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네. 책과 침대는 다른 대부분의 물건과는 그 가족 구성원 각자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매우 값진 재산이었어요. 이 책하고 침대, 이 가치가 이제 달랐죠. 유럽에서 16세기와 17세기의 침실은 열린 공간이었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 방에 이렇게 그 사적인 은밀한 어떤 그 침대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인들이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책 읽기에 적절한 고요와 평화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침대를 커튼으로 이렇게 가리고 침대에 개인 용품을 집어넣어도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네. 18세기에 들어서도 침실은 여전히 방해받지 않는 완벽한 공간이 되지 못했지만 침대에서 책을 읽는 일은 흔해졌어요. 이제 점차 침대에서 물론 그 독립된 개인적인 그런 공간은 못 됐지만 침대에서 책을 읽는 일은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침대에서 책 읽는 행위를 이건 게을러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바라보는 견해도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침실은 사적인 공간으로 점차 이제 이렇게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19세기까지만 해도 사적인 공간 딱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류 소설가 에디트 워튼에게도 이 콜렉트처럼 침대는 규범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콜렉트처럼 말이죠. 자, 오늘날 침대는 과거와 달리 은밀함이 보장되고요. 또 사사로운 공간이 되어서 이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게 가능한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침대를 살펴봤는데 침대를 통해서 이 공간적인 그리고 공개적인 어떤 독서에서 사적인 은밀한 독서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독서를 할 때는 이런 다양한 상황,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